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베트남에 온다는 것,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행기가 완전하지는 못한 그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 게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통이 불비해서 민망하다. 예, 남쪽은 KTX가 참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보면은 북한의 비행기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솔직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미국 보잉사의 비행기를 살 수 있는 경제적 형편과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하나의 또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때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고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죠. 이 바로 새로운 길.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에 중국과 베트남에 있는 거죠. 바로 1964년 베트남 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 길로 베트남으로 왔던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되면 북한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뻗어올 수 있는 하나의 혈맥이 만들어진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긴 여정을 북한의 고위 관리들에게도 보여주자는 그런 목표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적인 건데요. 북한에는 인민행 열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민행 열차. 네, 그 말이 뭐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에 열차에서 순직을 했다는 게 북한의 발표입니다. 그 얘기는 공식적인 발표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민행이라는 게 인민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잠도 기차에서 잤고 밥도 기차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과로를 해서 순직을 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할아버지가 갔던 길 그리고 아버지가 탔던 그 열차를 통해서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북한의 인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대내적으로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지도자로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그렇죠. 걸 상징적으로 상징이죠. 보여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라는 거죠. 안전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도로에 가까이 그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비행기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항로 자체가 북한이 자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 항로 자체도 검증되지 않은 항로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 특별열차, 김정은이 타고 있는 특별열차의 시설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 뭐 위성전화까지 달려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신 완벽하고요. 화상 회의 시설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회를 할 수 있는 시설,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달리는 집무실로서 훨씬 편리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실무회담의 보고도 열차 안에서 받고 여기서 또 결정도 하고 사인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같이 참모들이 함께 오니까요. 그렇죠. 네. 자, 회담의 장소가 베트남으로 정해진 거. 그리고 줄다리기가 상당히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낭과 하노이 중에서 하노이를 선택한 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겠죠. 초기에 회담 장소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낭이라는 일부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월 7일이죠. 국무부 부대변인인 로버트 팔라디노가 발표를 하면서 하나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958년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방문했던 북베트남 시절의 이제 수도였죠. 그런 정상 외교로서의 그런 그 역사적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트남이 선정 최종할 때 그 로버트 팔라디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지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도 베트남처럼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반도도 국제정책 요소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경험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국제질서에서는 베트남이 유사한 경험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70년대에 이제 미국과 이런저런 외교적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고 20년 정도의 단교라는 경제적인 고통도 겪었습니다만은 네. 정확히 20년 만에 95년도에 베트남과 미국이 또 국교 정상을 하게 되고 대사관이 생긴 거죠. 이제. 네, 대사관이 생긴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이 가지는 북한과 미국에게 주는 상징성은 매우 무겁다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노이가 가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새삼 어제 또 느꼈습니다만은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워낙 지금 그렇죠. 삼성, LG, 롯데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한 20% 가까운 그런 한국 기업들의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베트남 GDP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네. 것처럼 이게 결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이런저런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야 되니까 네. 또 그런 메시지에서도 하노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베트남과 북한, 베트남과 미국 이 관계들을 보면은 이번 회담 장소를 왜 베트남으로 정했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이 하노이 상공이요. 미 공군과 북한 공군이 실제로 교전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한반도 네. 제외하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곳에 베트남군, 그러니까 이 북한군의 공군이 여기에 참전을 참전을 했었어요.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참전을 했고 실제로 미 공군기를 상당히 여러 대 격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하노이 상공에서 베트남 상공에서 이런 공중전이 벌어졌던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은 그 상징을 이야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군 공군들의 묘가 이곳 하노이 인근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2002년도에 14명의 북한 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북한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는 이제 표식비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기념비를 방문할지도 모르겠다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러한 그 상징성들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남북한과 미국, 베트남이 함께 화해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유해 문제도 또 앞으로 유해 송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트남과 미국 간의 그 관계 개선 과정에서 유해 송환 문제가 상당히 그 큰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담 장소 또 정상들의 숙소 한번 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JW 메리어트 네. 호텔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기자들이나 이곳에서는 예상은 다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평양에서도 그렇고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어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멜리아 호텔이 숙소고요. 또 가장 중요한 회담 장소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쭉 돌아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회담장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숙소하고 상당히 가까운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숙소하고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자, 회담 장소 정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네,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회담장으로 최초에는 국제회의장, 우리로 치면 코엑스 같은 장소죠. 네. 예, 국제회의도 했었던 그 검증된 그곳을 회담장으로 정하는 게 아니냐. NCC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셔널 컨벤션 센터가 네. 되는 거죠. 아주 크더라고요. 네. 보니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기술로 지은 자랑할 곳이다. 만한. 이제 자랑할 만한 에이텍도 곳이었는데, 열렸고요. 네. 근데 크기는 너무 컸고 두 번째 문제는 또 뭐였냐면은 그 바로 명이 묵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 바로 아래.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부속된 건물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너무 경호부터 가까우니까.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장이고 멜리아 호텔이 예정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라고 하면은 이게 북한 대사관까지 해서 상당히 그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물자나, 문제가 네. 있다 보니까 북한의 편의를 좀 봐준 측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회담장이 가지는 그런 그 상징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담장이 가지는 상징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메트로폴 호텔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아담하지만 좀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회담장으로 정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탁 들던데요. 네, 어저께 저 들어가 봤더니 그 종업원이 프랑스어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이야기가 이게 1901년도에 프랑스에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이 프랑스 건물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서 신혼 그 웨딩 촬영의 명소일 정도로 굉장히 네.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빈을 맞기에 충분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보다 한참 이 하노이 쪽에 그 미군 공군이 폭격을 하던 그 전면전이 벌어지던 그 시절에 바로 이곳은 외국 대사들 그리고 네. 외국인들 뭐 종군 기자들의 숙소 겸 방공호 대피소의 역할을 했다고 대피소 역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하에 이 와인 저장고도 있지만은 벙커도 있는데요. 그 벙커에 1972년도 그 미군의 크리스마스 공습이 대단했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집중 공격이 있었는데 네. 그때 모두 이 벙커에서 피신을 했다 그럽니다. 외국 대사들과 종군 기자들까지. 거기에서 이제 존 바예즈가 우리 승리하리라 미셸 오버컴 노래를 부를 때 폭격 네. 소리가 들어갈 정도였고 이제 그게 남아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녹음하는데 그 레코드 안에 그렇습니다. 포격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면은 이 뭐 실제로 폭격이 있었던 그런 총탄 자국도 있고 바로 그 앞에는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 같은 거를 딱 열고 들어가면은 숨을 수 있는 그런 방공호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곳이 그러한 냉전과 열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네. 실제로 그 교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한 2년 후에는 그 미국 베트남 전쟁의 을 책임졌던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과 베트남의 그 외교부 당국자들이 모여서 왜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메트로폴 호텔이 왜 해담장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 네. 설명해 주셨고요. 자, 정상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하노이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회담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비건, 김혁철 두 특별 대표들에 간의 실무회담이 지금까지 사흘 내내 이루어져 왔습니다. 21일부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노이 선언문에는 과연 어떤 문구가 담길 것인가? 이게 뭐 회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건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그 실무회담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고 이제 그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지요. 이게 이제 협상이 늘 그렇지만 두 가지 갈래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네. 어젠다와 관련된 협상이고요. 또 하나는 정상들은 의전이 중요하니까 의전과 관련된 협상이고. 그렇죠. 네. 작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는 의제와 관련된 협상은 최선희 외교부 부상과 당시 필리핀 대사였던 그 이전에 그 미국 행정부의 육자회담 대표를 했던 성김 대사 간의 네. 의제 조율이 이루어졌고요. 의전 조율은 영원한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부장과 또 당시에는 조 헤이긴스라는 백악관 부실장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노이의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마쿠 조율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김혁철 바뀌었죠, 미국 담당 이번에. 특별가 네. 바뀌었고요. 김혁철과 그다음에 이제 비건 사이에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의전과 관련된 조율은 김창선 부장과 작년 중간선 선거가 끝나고 백악관 부실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다니엘 월시라는 월시, 네, 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제가 과연 이제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노이 선언의 내용 그 바스켓 안에 무엇을 담을까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네. 뭐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 예상이 있는데요. 언론에 너무 많이 표현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북한이 해야 될 의무라 그럴까요? 북한이 해야 될 약속은 네. 소위 영변 플러스 알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해야 될 뭐 상응 조치 혹은 약속은 세 가지 갈래인데요. 하나는 제재 해제와 관련된 가능성을 네. 어느 정도까지 암시해 주느냐.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제 최근에 와서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은 종전 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바스켓에 담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그 연락사무소로 상징되는 네. 실질적인 주고받는 오피스가 세워질 것이냐 이렇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해야 될 의무와 관련된 혹은 약속과 관련된 이제 그 영변 플러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상징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아주 그 확실한 약속을 했으니까 네. 구체적인 8개월간의
뭐 저는 의미 있던 밀고 당기기라고 보는데 또 일부 국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난 8개월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영변을 둘러싼 이런 양보일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네. 종전선언을 좀 멋있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좀 미중 무역 전쟁이 관여가 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꼬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약화됐다 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는 뭐 그대로 유지하지만 형식지향적인 종전선언보다는 내용지향적인 네. 종전선언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문 대통령이 9.19 평양에 가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약속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네. 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준하는 발언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축적이 되고 돌처럼 쌓여서 종전선언이라는 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건, 김혁철 사이의 협상 내용은 영변과 관련된 그런 약속과 플러스를 뭘 내놓느냐, 그리고 종전선언에 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제재 해제와 관련된 가능성의 암시를 어디까지 해주느냐, 네. 이 사이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회담 시작 전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예측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러나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 발언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회담 그렇죠. 바로 앞두고 그리고 이제 곧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랑 김영철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고위급에서 한 번 더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김 기자께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회담 전에 네.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번 회담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요. 지금 북한은 뭐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뭐 사실 협상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비건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쭉 했고요. 또 거기서 얼마 많이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에서 고위 당국자라는 분이 또 백악관 기자들하고 그 전화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밤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목표가 수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다음에 충분히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메시지 관리는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이지만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질적인 조치, 혹은 상당한 조치,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하는 그런 워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어떤 혹자들은 동결로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 최종 목표가 동결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네. 그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혹은 의미 있는 상당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 조치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도 해줄 것이고 앞으로 경제적인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미국의 진정성을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봤을 때 그래도 1차 정상회담 때보다는 그래도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하나의 기둥을 세웠다면은 이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영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의제에 대해서 또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회담 기간 내내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